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 연휴를 기다리는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릿속이 현재 텅 비어있는 교사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할 말이 없는 박쌤입니다. 먼저 2주간의 교육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면서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학 수시 전형 접수가 9월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해보다 모집 비율은 1%가량 줄어들었음에도 응시생은 3%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수도권 대학에만 해당되는 소식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시 모집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각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의 대입 원서 지원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88조 6,4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5.8%, 약 12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이 중 대학 등록금 경감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대학생의 소득, 재산, 성적 등을 연계한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학생 100만여 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생활비가 감소해서 작년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가 8.7%, 약 3만 9천여 명 감소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 교육 방식에 대응하고자 학교 공간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학습 결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학부모 단체와 교육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1%였는데요. 100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셈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었으며 초, 중, 고 학생들 중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전날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작에 앞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회탐구 과목인 세계지리 문제지를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고3 수험생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전날 오전 8시 19분쯤에 세계지리 문제지 촬영 사진을 4장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9월 모평 문제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유출한 사람은 경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은 모의평가 하루 전날 밤 10시에 학교를 찾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한 후 우산을 가져가기 위해 진학상담실을 들렀다 우연히 시험지를 발견하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모의평가 성적은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긴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혹은 부킹을 하는 방법, 대지발정제를 술에 타 덧내는 방법 등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교육지원청은 원칙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7월 전국 유, 초, 중, 고 교사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반대하는 보복성 공격을 일컫는 말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젠더 문제에 불거져 왔던 백래시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여교사는 37.5%, 남교사는 19.6%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백리시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행위자의 66%를 학생으로 꼽았으며 52%가 넘는 비율로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성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율형 사립고, 즉 자사고 지위를 반납한 서울의 동성고, 한가람고, 승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세 학교에 대해 동의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자사고 8곳, 경기 동산고 등 10개 교가 1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이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1심 결과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내년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군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은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다양화, 창의성 확대를 위해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영상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학교 업무 프로그램인 이지에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지에듀를 통해 작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차시별 교육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한다거나 2022년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스크림 교과서의 시수표, 진도 계획, 제공 등의 편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아이스크림 서비스가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는 소식과 함께 앞서 나온 검정교과서 이야기까지 엮어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안, 원격교육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및 원격교육, 고교학점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였던 학교 운영위가 공립학교와 같이 심의기구로 격상되었고 교원 징계 관련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31일 교육감 1회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요, 2학기에 총 5조 3,619억 원을 교육회복 지원에 사용하기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의 강사비를 1차 시당 4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단순한 예산정책 집행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산 편성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큰 돈이 투입되는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돼서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뉴스 소개에 일단 앞서서 제가 내년의 교육부 예산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12조 1,773억 원 늘어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연 역대 최대의 규모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예산은요, 저희가 이전 교육감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다루게 될 다양한 교육부의 정책 소식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서민 또 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4조 6,567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잠시 뒤에 또 소개하겠지만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있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한 예산도 6,0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요, 교육부가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회에 제출 후 예산 심의를 거쳐서 12월 초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산 확정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학부모와 갈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사실 이것을 접했었는데요. 혹시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 우선은 쉽게 생각하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리모델링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냥 단순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학교의 목표로 선정되어 있는 다양성 기반 교육, 창의 융합 교육, 시민 교육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이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제 핵심 요소는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리고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네 가지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이제 그린 스마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우선은 노후 학교부터 적용하지만 이제 신설 학교 그리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노후화된 학교를 이렇게 새 걸로 고쳐주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딱히 갈등이 빚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요? 우선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일단 모듈러 교사라는 그 모듈러 교실에서 지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모듈러 교사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냥 컨테이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지만 혁신 학교가 아니냐라는 지점 때문에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 혁신 학교 지정에 대해서 지정 철회와 관련해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혁신 학교와 맞물려서 집값까지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하나씩 살펴보면 전 잘 모르겠는데, 모듈러 교사, 쉽게 얘기해서 모듈러 교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많이 위험한가요? 저희 학교도 그 고려를 했었잖아요. 네네. 모듈러 교실을 추가 배치해서 임시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가격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있는 만큼 기존에 저희 임시 교실 이런 거 하면 컨테이너 네네네. 막 이런 거나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높이가 일반 구조물처럼 높고 거기에 전기나 수도 시설까지도 갖추어지면서 요즘은 많이 그 가장 큰 단점으로 제기되었던 화재에 취약한, 그런데 가연적인 그런 것도 다 처리가 되고 소방법에도 다 적합하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걸 추진할 때도 조달 물품이라고 하죠. 네네. 어느 정도 기준에 일정한 안전 기준에 도달된 제품들만을 할 수 있도록 조달에 등록된 모듈러 교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냥 그냥 옛날에 그런 조립식 건물이 조립식 주택이 화재에 타서 이제 홀딱 사라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더 훨씬 안전하게 개선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혁신학교라고 반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린 스마트 학교가 혁신학교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전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혁신학교라서 반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가 일단은 있는 것 같은데, 혁신학교가 아무래도 학생 중심 활동 수업, 토론이나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 이걸 일부에서는 이제 오해를 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앉아서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공부,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저 학교 가면 애들이 공부를 못 한다. 그래서 이 학교가 혁신학교에 지정이 되면 근처에 있는 집값이 다 떨어진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혁신학교의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는 아닌데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인데,
그 종합 추진 계획에 교육 혁신회라는 말이 이제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혁신학교라고 오해를 하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런 거라면은 그를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의 네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이 교육에 관한 어떤 방향이나 기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이렇게 같이 다 묶어서 반대하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내부적인 속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하는 이 종합적인 사업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분교를 갔다 왔어요. 출장으로. 네. 출장으로 분교를 갔다 왔는데, 물론 저희가 있던 곳은 이렇게 뭐 시설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약간 시설이 막 또 썩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지금 뭐 학군이 큰 학군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 뭐 학교가 노후가 많이 된 시설들도 많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막 여기 조금 뜯어서 고치고 그 다음 방학 때 여기 뜯어서 고치고 여기 뜯어서 고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도 학교급은 큰데 그 당시에도 라디에이터를 쓰고 있었거든요. 히터가 아니라 라디에이터가 있어갖고 애들이 굉장히 추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없으니까 한 번에 못 고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통해서 일단 지원이 많이 돼서 좀 한 번에 좀 전체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이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때 이거 봤을 때는 학교 앞에 이렇게 그 구조하는 그 화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조화환이죠. 네, 근조화환을 막 두었어요.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어른들끼리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애들도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조화환을 설치해 놓으면, 제가 어떤 분 SNS를 이렇게 보는데 학교에 누가 돌아가셨나? 막 이런 생각을 그럴 수 했대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봤는데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 교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학교 가다 보면 애들이 그걸 보니까 그냥 어른들끼리 이걸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조금 뭐 정말 공감하는 입장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항상 있는 게, 40년을 집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에. 그렇죠. 사실 40년이면은 아파트가 거의 뭐 대한민국 초창기 아니겠어요?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막 이제 되게 노후화 됐을 거예요. 수도를 막 갈았고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땜빵식으로 여기저기를 고쳤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처럼. 그런 집은 어떻게 해요? 왜 바꾸냐 하고 반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재개발하고 싶어하고 재건축해가지고 더 시설 좋고 환경에도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요즘 건축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아이들이 조금 더 최신식의 시설에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그런 정책으로만 보이는데, 혁신학교가 여기에 끼워서 같이 동일시 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여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말 그대로 그린, 스마트,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른들이 투자할 만한 거지, 이걸 가지고 집값에 뭐 영향을 주니 많이까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너무 어른들은 교육까지도 경제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아쉽고 조금은 서운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우선은 40년 된 학교를 리모델링 한다. 오히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이유들은 다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모듈러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가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그건 생각은 하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럼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피해가 없을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분명히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이제 반대하기보다 좀 학교를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판단하고 좀 잘 같이 협상을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9월 5일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요, 이번 1학기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총 344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도 아까 앞서서 그 단신으로 전해드리면서 살짝 리핏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초, 중, 고의 모두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교급별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초등학교는 2.5%, 중학교 0.4%, 고등학교 0.2%로 조사되었고요.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는 0.7%포인트 증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1%포인트, 0.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또 감소하는 때가 있는 것도 조금은 새로운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요 기간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있었던 기간이다 보니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하는데 2020년 1학기 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들 온라인이고 학교에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소폭 감소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학교 폭력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나요? 네,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비중도 이제 문항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언어 폭력이 41.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단 따돌림 14.5%, 신체 폭력 12.4%, 사이버 폭력 9.8% 등의 순이었고요. 그리고 학교급별로 봤을 때 언어 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중학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사실 막 놀리는 네네, 거를 맞아요. 폭력이라고 놀리고. 생각을 잘 네. 못하니까. 네, 그렇죠. 놀리거나 뭐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면서 친구들이 이제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터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가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은 줄었는데 이 언어 폭력 그런데 여기 사이버 폭력이랑 언어 폭력이 구분돼 있었는데 사실 약간 겹치는 그렇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학교 폭력은 또 늘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왠지 신체 폭력이 줄어들고 언어 폭력이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뭐 동일 기간 보면 작년도 코로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이랑 올해 이제 코로나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그렇죠. 좀 네.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이나 지표의 변화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했던 게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 네, 분석하는 곳 입장에서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특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년도 19, 20, 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2019년도는 완전히 코로나 이전입니다. 2018년 2학기서부터 2019년 1학기. 저희가 늘 1학기 때 전년도 2학기와 이번 학기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2020년은 전년도는 코로나 전이지만 그 다음 해는 코로나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은 이제 전면 등교가 시작되던 작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입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요. 2019년에는 1.6%, 2020년에는 0.9%, 2021년에는 1.1%인데요. 그래서 2020년에 소폭 줄었다가 2021년에 다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에서는 2019년 조사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2020년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축소로 인해서
교우관계 형성 및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담 선생님이 작년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애들이 실제로 해야 될 그런 상호작용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 폭력은 점점 늘어날 거고 애들이 뭐 1, 2학년 때 진짜 사소하게 틱틱대며 다투면서 배워야 되는 어떤 그 친구 관계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3, 4학년이 되니까 어린 시절에 나타나야 될 게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퇴행하는 건가요? 그죠. 어느 정도 한 1, 2년씩 퇴행을 이미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들이 와서 진짜 애기들처럼 막 하잖아요. 싸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코로나 병의 문제보다도 이제 네네. 전반적인 사회가 늦춰지는 게 아닌가 네, 우려까지도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차라리 올해 1학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등교를 했으니까 마스크를 끼었긴 했지만 등교를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작년에 이제 1, 2학년 친구들이 그쵸. 조금 지금 2, 3학년. 그쵸. 그래도 작년 1학년 친구들은 2학년인 올해 전면 등교를 해요. 근데 3학년은 저희가 막 이제 몇 분의 몇 등교하면은 왔다 안 왔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또 이제 1, 2학년 이제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게 어려워서 온라인 수업을 뭐 실시간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컨텐츠 제공 혹은 저희 EBS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온라인 상으로라도 친구들이랑 뭐 접촉면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도 지금 보면은 3학년 학생들한테 가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아직 2학년 친구들이나 1학년 친구들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언어 폭력이 비중이 높은 걸 보면 저는 이제 고학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욕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코로나 상황과 좀 관계없이 욕 많이 하는 거. 그쵸. 특히 게임할 때 욕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또 습관처럼 나와서 자기 스스로도 욕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뭐 교육을 따로 한다기보다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참 이게 좀 그래요. 약간 학교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또 뭐라고 하지?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입장에서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약간 막 좀 참 어렵습니다. 늘. 코로나를 떠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조금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친구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인식이 언제나 좀 먼저 강조돼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반복. 특히 초등은.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가서도 좀 줄어들까요? 다 같이 초등에서 그쵸. 확실히 잘, 기초를 하면, 다져 놓는다면 열심히 개인적으로 한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체벌이 금지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2년 동안 이제 초1에서 고3을 간다고 했을 때 지금 고2, 고3인 친구들이 1, 2학년 때 혹시 체벌을 당해본 거 말고는 이제는 거의 모든 학년이 이제 체벌을 그러니까 신체적인 체벌을 이제 안 맞은 상태에서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체적 체벌이 없던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냥 든 것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런 장난들을 되게 많이 쳤던 것 같거든요. 막 치고 도망가고 막 뭐 놀려도 치고 뭐 치면서 놀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보면 사실 그런 거는 진짜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보이진 않지만 아주 조금은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폭력 듭니다.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목격한 사람이 그걸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TV에서든 실제로든. 네, 그래서 최대한 안 하고 자꾸 반복해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학교 폭력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좀 별로예요. 저도 그래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인 거고 네. 그 갈등 상황에서 누가 폭력을 행사했어. 그럼 이제 너는 혼나야 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너무 일상화해서 쓰는 거 자체가 네. 되게 막 이렇게 학교 폭력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만드는 게 또 아닌가. 어떻게 보면 폭력에 노출시키는 하나의 좀 그런 네. 느낌. 과한 언어로. 그러니까 외국 매체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외국 매체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떤 TV에서도 노출하지 않는데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노출되면 네, 그러니까 절대 안 되게 뭐 저희가 뭐 누가 스스로 뭐 자살했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옛날에 막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 자살이라는 말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혹시라도 궁금해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뭐 이걸 은폐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이란 말 자체가 그래도 뭐 5, 6학년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데 이제 어린 그 1, 2, 3학년 친구들한테 제일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저학년을 하면서 학교 폭력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1학년 애가. 근데 너 막 성희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건 너무 어른들의 시각에서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노출시키는 건 맞는 걸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와 더불어서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볼까? 이거는 그냥 교육부에서 그냥 조사 결과만 보고 사실 보는 건데 학교 안에서 사실 학교 폭력을 대하는 거, 접하는 거, 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용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초등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 네, 정말 아이스크림도 있겠지만 네. 정말 그 사이트라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 제공 사이트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이용을 하고 저도 가끔씩은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스크림 서비스 다들 사용은 하시나요? 저는 안 쓴 지가 오래돼갖고 잘 안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전 처음에 그냥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옆반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스크림 한번 써보라 되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사용을 했어요. 처음엔 사용을 했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늘 이제 저는 이제 유료 서비스니까 매년 이제 결제는 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내가 사용할 컨텐츠의 그쵸, 하나다라고 그쵸.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정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뭔가 딱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약간 그게 아니죠. 내 네네네. 방향이랑은 조금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컨텐츠의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제가 신규가 되고 한 1, 2년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신규 때는 다른 사이트 티나라? 네, 근데 저희 어릴 때 티나라 네, 많이 티나라가 이제 거의 약간 끝물이었고 아이스크림이 처음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놀라워하셨던 부분이 동영상 콘텐츠가 너무 고퀄이다. 거기에서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초반에 그쵸.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티나라는 그것도 비슷한 사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저도 티나라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때는 7차 교육과정 막 이렇게 몇 년 만에 네. 하나씩 하니까 그때 전과도 다 있었잖아요. 아이스크림으로 되겠네요. 정가 언제적 얘기야? 요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요? 서점 가면 있으면 서점을 그래요? 좀 가보세요. 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크림 서비스는 이렇게 선생님들, 특히나 초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뭐 정말로 쭉 수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거기서 필요한 컨텐츠만 수업 일부분으로 가져와서 쓰시는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는 네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이스크림에서 저희가 또 이지에듀라는 프로그램을 또 빼고 갈 수 없는데 그쵸. 그 프로그램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지에듀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예, 있나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네. 매년 쓰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게 되면 국가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각 과목당 몇 시간을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요일에 몇 교시에 그 수업을 할지도 사전에 다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손으로 수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업 편성, 시수 편성을 도와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엑셀 양식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지에듀를 아예 쓰지 않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럼 대체 뭘로 수업 시수를 계산하냐 이러니까 엑셀이 있대요. 그걸 계산하는 엑셀 양식을 뭐 어떻게 그 학교는 전달이 되는지 자기네 학교에서는 안 쓴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교육과정 저희가 초반에 짤 때 연간 교육계획서를 짤 때 도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 뭐 수업도 아이스크림이 해주고 교육과정도 이지에듀가 짜주고 이제 누가 짜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느 수업을 어느 요일에 다 맞춰 놓으면
그걸 자동으로 표로만 만들어주는 네네네네. 시스템이죠. 계산만 이렇게 해주지 제가 다 해야 이재두가 짜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 세상. 그건 안 나오나요? 그리고 이제의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학교 단위로 모든 내용이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어떤 연간 학사 일정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등록을 초기 세팅할 때 등록을 해놓게 되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모든 사용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운동회라든가 뭐 대피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네. 이제 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혹시나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도 원래는 다 전달을 해서 일일이 바꿔야 되는데 한 명만 바꾸게 되면 모두가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명드려도 안 써보셨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교육과정 편리, 교사들이 편리해서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아이스크림과 이지에듀 두 서비스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지금 저희 반응만 보셔도 아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느낌으로 삼성이랑 애플이 가운데 X가 그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관 최강자 둘이 만나서 지금 네, 아무튼 그런 아이스크림이 한 가지 소식을 더 내놓았습니다. 뭐냐면 내년부터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한 6만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을 연간으로 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 소식에 대해서 안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올해 교과서 담당자로서 교과서 변화에 자부심인가요?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가 뭐 이렇게 뭐 검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시려면요, 일단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일단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 볼 때 뒤에 교육부 혹은 잠깐 그 교육인적자연부,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뭐 등등의 이름으로 있었던 그 정부 부처가 찍혀 있던 그 교과서가 이제 국정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는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예요. 그래서 각종 출판사에서 이제 그 교과서를 이제 교육부의 검정을 받아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교육부 검정 뭐 몇 년도 이렇게 찍혀 있죠. 그런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정교과서는요, 뭐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과 같이 이제 저희가 정규 과목에는 없지만 이를 지도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인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 인정 도서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요, 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만 검정이었어요. 요 5가지만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그리고 1, 2학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합교과, 요거는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3, 4학년군에서 그리고 내후년인 2003년에는 5, 6학년까지 국어와 도덕을 제외한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도 검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각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학교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출판사 목록에서 저희가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골라서 선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도 검정 교과서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 4학년에 한해서 수학, 사회, 과학 콘텐츠는 이제 아이스크림에서는 아이스크림 도서만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근데 교과서마다 이제 실험 내용, 예시 자료, 활동 자료가 좀 다르니까 이제 기존엔 저희가 국정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용했다면 내년부터는 그 아이스크림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만 아이스크림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그게 뭐라 해야지, 마케팅 포인트라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 머리를 되게 잘 썼다 싶은 느낌인데, 자기네 컨텐츠는 자기 것만 탑재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뭐 다른 교과서 출판하는 곳도 그런 사이트가 다 또 있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인지도가 높은 높고, 사이트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서 교과서를 출시하면서 다른 출판사 거는 굳이 탑재해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뭐 그쵸. 솔직히. 자기네 거를 솔직히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 나중에 통계가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 학교별로 그
이렇게 사회, 과학, 수학 교과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이스크림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뭐 하는지 저희 아무 상관이 네,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고요. 근데 저희 그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에 국정 교과서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놀라시더라고요. 중등은 이미 국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남은 국정은 국어랑 도덕 두 가지 네, 뿐이죠. 두 가지만 이제 국정이 남았고요. 이렇게 점점 국정에서 검정, 검정에서 인정, 나중에는 자유발행제, 교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이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세 과목이나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고 사실 큰 의견은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출판사가 달라진다 해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게 빠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성취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을 지키되 거기서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요 실험이 더 좋겠어, 이 활동이 더 좋겠어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교육과정이 하나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에 맞는 선생님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이만큼 쌓였는데 사실 그때 교육과정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새롭게 데이터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냥 차라리 검정으로 바꿨으면 어차피 새롭게 바뀔 거 새롭게 데이터를 쌓아가면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 말기에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럼 그 바뀐 걸 조금 연구하다 보면 또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사실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도 제가 이제 담임을 하면서 좀 들었던 걱정이 이제 요즘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학기가 끝나면 애들이 교과서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애들 교과서를 보면서 열어보죠. 이제 안 한 거 왜 안 했냐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는 저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고를 수 있는 텍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어릴 때는 교과서가 무조건 그쵸. 신적인 네, 것처럼 네, 네네네. 그랬다 성문. 보니까 교과서가 공부의 척도다 보니까 뭐 서울대 간 사람도 교과서만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이제 어른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다양화되면은 되는 게 조금 좋지 너무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네. 올해 제가 과학 전담을 하면서 네. 첫 시간 애들한테 과학 교과서랑 실험 관찰 가져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다 어디가 있나요? 원래는- 엿바꿔 두셨나요? 원래는 나눠주지도 말까 했는데 사물함에 박아놓고 필요하다 할 때만 그냥 가끔 가져와 교과서 안 쓸 거야 이랬는데 저도 민원 많이 받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검정교과서에서 인정교과서로 가는 것 좋지만 좋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한테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수학과 검정교과서 11종을 다 줬으면 좋겠어요. 골라서 할 수 네, 있게. 그러면 제가 성취 기준에 맞춰서 이 단어는 이 교과서, 저 단어는 저 교과서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짜집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솔직히 교과서 한 권보다 워크북이라고 해야 되나?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워크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고 교사는 정말 교과서를 다 갖고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 발행제에 그쵸. 가까우니까. 그리고 모든 교과서를 내가 다 갖고서 좋은 것만 끄집어내면 그게 제일 최고죠. 좋은 너무 교과서니까. 좋죠. 네. 좀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이렇게 권한이 많이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3학년, 4학년 이제 좀 검정 교과서 이제 지금 뭐 각 학교에서 이제 한 10월쯤까지 이제 선정 작업을 하고 네. 계실 텐데요. 선정하셨잖아요, 우리 학교는. 네, 저희는 이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선정을 하고 내년에 좀 잘 정착이 되긴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 바뀐 것들.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뉴스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참 이번에는 좀 반가운 소식도 좀 있지만 네. 사실은 조금 여전히 교육 뉴스가 네. 마냥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다. 다시 아. 한번 또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집했던 뉴스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늘 보면서 역시 좀
어렵다. 늘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능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쵸, 네. 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시즌이네요. 수능도 임용도. 수능, 임용, 맞아요. 국가고시 다 11월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모두 다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추석이 있는데 우리 방송은 어떻게 되나요? 한 주 쉬어갈까요, 그냥? 네, 추석 맞추어서 네. 네, 추석 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도 쉬고 구독자분들도 조금 추석을 잘 즐기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은 조금만 하시고 푹 쉬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언제 이제 업로드를 다음에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9월 27일 지난주에 이어서 첫 시리즈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본 방송은요, 저희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여느 날 여느 교실 블로그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그 팟빵에 신규 팟캐스트로 소개가 돼가지고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